조선 중종년간 복숭아 나무가 많기로 유명한 도화촌에는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혜진이었고 어려서부터 총명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혜진의 아버지 이대봉은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가족을 건사하려 평생을 농사일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비록 가난했지만 아들만큼은 반드시 글 공부를 시켜 출세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다 너를 위해서다. 너만큼은 이런 고생하지 말고 벼슬길에 나가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이대봉은 때때로 밭일을 하다가 지칠 때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옷은 온통 기운 자국투성이었고 집안의 살림살이라고는 낡은 책 몇 권과 허름한 이부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이혜진은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더욱 열심히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단정한 외모에 깊은 학문을 갖춘 젊은이로 이미 대과 초시에도 합격하여 마을에서도 장래가 촉망되는 수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살이로는 다음 회시를 보러 한양에 갈 여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해 늦 여름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갈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봉은 도저히 아들의 여비를 구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혜진이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회시는 포기하겠습니다. 근래 별시가 매년 치러지니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내일부터 일을 나가서 여비를 모으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대봉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며 너를 키웠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일꾼이 되라고 그랬더냐? 우리 집안은 몰락하여 내 할아버님께서는 평생을 남의 일을 해주며 나에게 논밭을 남겨주셨다. 나는 젊어서는 가족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후에는 너에게 이 굴레를 벗어나게 해주려고 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땅과 씨름하며 살았다. 너만큼은 반드시 공부해서 큰 뜻을 펼쳐야 한다. 사람에게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아라. 이 아버지가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겠다. 이혜진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어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이대봉이 돈을 다시 구해보려 집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누군가가 어깨를 톡 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마을에 살던 장만석이었습니다. 장만석은 어려서부터 머리가 영리했던 사람으로 일찍이 마을을 떠나 인근 지방의 큰 상인 전부기의 집에서 일하며 제법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형님, 왜 그리 근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십니까?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막에 가서 한잔 하면서 이야기나 나누어 봅시다. 장만석은 원래 이대봉과 별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도시로 나가 출세한 후로는 고향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이렇게 친절하게 구는 것이 이상했지만 혹시나 싶어 그를 따라갔습니다. 주막에서 장만석은 이대봉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몇 잔 술이 들어가자 이대봉의 마음이 풀어졌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아, 사실 내가 지금 큰 고민이 있다. 우리 혜진이가 이번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야 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걱정이다. 평생을 힘들게 일했지만 아들의 여비 하나 준비 못 해주는 것이 부끄럽기만 하구나. 장만석이 하하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로 고민하고 계셨군요. 마침 제게 좋은 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잘하면 선원양 은하는 쉽게 벌 수 있는 일이지요. 이대봉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장만석의 팔을 붙들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만석아, 같은 마을에서 자란 정으로 나를 도와다오.
이번만 도와주면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으마. 장만석이 술잔을 들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도 알다시피 제가 전북의 어른 댁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중요한 짐을 한 곳에 전해주어야 할 일이 생겼는데 원래는 제가 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어요. 형님이 대신 가주신다면 선원양은 넉넉히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을 잘 해주시면 어르신께 말씀드려서 좋은 일자리를 구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대봉이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정말이냐? 이거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구나. 네가 정말 나의 은인이다. 우리 혜진이가 출세하면 너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장만석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우리끼리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요. 나중에 혜진이가 벼슬을 하게 되면 많이 도와주세요. 이대봉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장만석에게 술잔을 올렸습니다. 헤어질 때 장만석은 이대봉에게 선원양의 은절을 건네주며 약속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대봉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아들에게 은절을 건네주었습니다. 혜진아, 아버지가 좋은 일을 맡게 되었다. 이 돈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라. 하늘도 너를 도와주는 것 같구나. 이혜진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돈은 어디서 구하신 겁니까? 이대봉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근 지역의 전북이라는 큰 상인의 일인데 만석 아저씨가 나를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겨주었다. 너는 걱정 말고 과거 시험이나 잘 치를 거라. 이예비는 먼저 전북이 댁에 다녀오마. 몇 마디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이대봉은 장만석 상단 일행을 따라 전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후 전북이는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대봉을 한참 동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자네가 데려온 사람이 믿을 만한가? 내 중요한 일을 망치면 자네도 가만두지 않겠네. 장만석이 아첨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십시오. 이대봉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장만석은 이대봉에게 눈짓을 하며 빨리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대봉이 허둥지둥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물건은 제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조심스러운 것은 이 물건이 매우 값비싸기 때문이네. 혹시 잃어버리면 200냥을 배상해야 하네. 하지만 무사히 전달하면 내 집에서 일할 기회를 주겠네. 한 달에 은전 5냥씩 주겠네. 이대봉은 200냥 배상 이야기에 가슴이 덜컥했지만 한 달에 5냥이라는 말에 다시 용기가 났습니다. 그는 기꺼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거운 꾸러미를 받은 이대봉은 지체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서 이틀이 지났고 하루만 더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길을 재촉해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숲속에서 복면을 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소리쳤습니다. 꾸러미만 내놓으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대봉은 너무 무서워서 땅바닥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그냥 심부름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는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고 이마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복면한 사내 하나가 다가와서 꾸러미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꾸러미나 내놓아라. 이대봉은 꾸러미를 꼭 안고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은 절대 안 됩니다. 복면한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에게 매질을 해서 기절시키고는 꾸러미를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한참 후에 이대봉이 깨어났을 때 온몸이 아팠습니다. 꾸러미를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니 200냥이라는 거금을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누워 밝은 달을 응시하던 그는
아들을 위해 정신을 다시 다잡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전부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 내내 그의 마음은 무척 무거웠습니다. 전부기에게 어떻게 해명할지, 어떻게 배상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기는 배상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의원을 불러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며칠 더 지나서 이혜진이 과거에서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전부기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혜진은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 급히 고향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안 계셨고 이틀 뒤에 도착한 아버지의 멍투성이가 된 몸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이대봉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없이 큰 사고를 쳤으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급제를 하였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구나. 이혜진이 급히 아버지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가 계셔야 저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 덕분에 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급제도 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못 이겨낼 일은 없습니다. 전부기 어른이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도 아버님 치료를 해주신 것을 보면 그렇게 모진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든 빨리 몸을 회복하세요. 며칠 후 전부기가 이혜진을 만나보더니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뛰어난 인재로구나. 안타깝게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겠지만 말이다. 이혜진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지만 아버지 일 때문에 참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 어른, 저희 아버지가 어른의 물건을 잃어버린 일을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전부기가 눈을 가늘게 뜨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엇으로 갚겠다는 것인가? 자네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는가? 치료비까지 합해서 260냥이나 된다네. 자네가 그런 큰 돈을 본 적이나 있는가? 어떻게 갚겠다는 말인가? 자네가 급제를 했다고는 하나 아직 최종신은 끝나지 않았고 녹봉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되겠는가? 이혜진은 얼굴이 빨개지고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꼭 갚겠다고만 했습니다. 전부기가 갑자기 표정을 바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네. 나에게 참한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다네. 자네 같은 인재라면 우리 사위가 되어도 좋겠네. 우리 집 사위가 되면 그 빚은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자네의 부자 평생 먹고 살 걱정도 없게 해주겠네. 어떤가? 전부기에게는 아들이 5이나 있었지만 딸은 하나뿐이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전옥선이었습니다. 전옥선은 재산을 물려받을 재주 좋고 집안 좋은 사위를 찾고 있었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은 전옥선을 원하지 않았고 혼인을 원하는 상대는 그녀의 마음에 맞지 않아서 혼사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혜진은 전부기의 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비록 과거에 급제했다고는 하나 가난한 관료에게 자신의 외동딸을 급히 혼인시키려 하는 것이 무슨 내막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큰 돈을 갚을 여력도 없고 아버지의 짐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혜진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전부기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이혜진이 결정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혜진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다만 아버지를 모시고 살겠다는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전부기는 기꺼이 승낙했습니다. 이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대봉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다 아버지가 못나서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이혜진이 웃으며 위로했습니다. 힘들다니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아버지를 힘들게 한 것은 전부 저 때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를 보러 가려고 해서 아버지가 고생하신 것 아닙니까? 게다가 전시집에 들어가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아버지가 힘들게 일하실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한 달 후 전부기의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혜진이 전옥선과 혼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전옥선은 특별히 아름답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전부기는 이대봉을 위해 따로 큰 방 하나를 마련해주고 하인들에게 시중들게 했습니다. 생활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전옥선의 본래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혜진과 이대봉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혜진이 화가 나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쨌든 당신의 서방이고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시아버지입니다. 며느리로서 어른을 공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옥선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리 집에 들어온 사위일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서 들여준 것을 고마워해야지. 감히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정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빚 갚고 아버지 데리고 나가세요. 이혜진은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옥선은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혜진은 그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혼자 탄식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전시에 급제해서 체면을 세우겠다고 말입니다. 전옥선은 그들이 만만하다는 것을 알고는 이대봉을 더욱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대봉이 혼자 식사를 할 때는 멀건 죽만 주었고 이혜진이 없을 때는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대봉도 괜히 아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아들에게는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야위어가고 그늘이 진 아버지를 보며 이혜진은 급제에 대한 의지를 더욱 키웠습니다. 빨리 급제하여 아버님의 거처를 따로 구해드리고 평안하게 지내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책만 읽었고 전옥선과는 거의 함께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옥선이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혜진은 과거 시험 준비로 첫날 밤 이후 부인과 거의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기도 아버지가 된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이제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덧 이혜진이 전시를 보러 갈 준비를 하였고 장인에게 여비를 부탁했습니다. 전부기가 수문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급제를 하면 모든 것이 우리 집안 덕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번에 급제를 못하면 내가 많이 실망할 것이다. 이혜진이 얼굴이 빨개져서 물러나와 전옥선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옥선은 아버지에게 여비를 20냥이나 받은 것을 알고 표독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당신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여비까지 받은 거예요? 17냥은 이리 줘요.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 같은 쓸모없는 사위를 들였는지, 우리 아이가 왜 당신 같은 무능한 아버지를 둬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혜진은 부끄럽고 화가 나서 마당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방으로 발걸음을 향했지만 문 앞에서 한숨을 쉬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대봉이 문을 열고 나와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이대봉이 이부자리 밑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여러 겹 천으로 쌓여있던 것을 풀어보니 엽전 몇 냥이 나왔습니다. 이대봉이 이것을 아들에게 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곳에 와서 나가 일하며 조금씩 아껴서 모은 것이다. 이 애비는 못나서 너에게 이런 상황을 안겨주었지만 너는 반드시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아무리 처가집이라고 해도 얻어먹고 살면 안 된다. 당당하려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혜진이 코끝이 시큰해지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지내시면서도 아들을 위해 몰래 일을 나가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들이 반드시 급제해서 큰 벼슬을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시고 다시는 이런 고생 안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대봉이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아버지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아버지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에만 집중해서 좋은 소식 가져오거라. 부자가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이혜진은 보따리를 싸서 길을 떠났습니다. 비싼 여각 대신 주막에서 여러 행상들과 같이 방을 썼고 밥 대신 찬 주먹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을 힘들게 걸어서 여비를 거의 다 쓰고 나서야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이 그들 부자를 도운 것일까요? 이혜진이 시험을 마치고 한양에서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는 을과에 들어 전체 10등 안으로 급제하였습니다. 합격자 명단을 보고 이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향 쪽으로 무릎을 꿇고 절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디어 급제하고 을과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혜진은 바로 집으로 향했고 일주일 넘게 걸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져 있었고 전부기가 웃는 얼굴로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하하, 우리 사위가 돌아왔구나. 내가 처음부터 너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사위로 삼은 것 아니냐. 자자, 길에서 고생했을 테니 내가 술상을 차려놓았다. 이혜진이 주위를 둘러봐도 가장 기뻐해야 할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어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왜 나오지 않으시죠? 전부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의원을 불러 약을 드시고 쉬고 계신다. 먼저 식사하고 나중에 뵈어라. 이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먼저 아버지를 뵈어야 합니다. 이혜진이 곧장 아버지 방으로 갔자만 전부기와 다른 사람들이 말리지 못했습니다. 이혜진이 방 안팎을 다 뒤져봐도 아버지를 찾을 수 없었고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인 하나를 붙들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쉬고 계신다면서 어디에도 안 계시지 않느냐? 하인이 무서워서 다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날이 이대봉 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떠날 때는 아버지가 멀쩡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실 리가 없다.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 이혜진이 벼락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 하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전부기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말했습니다. 사위야, 사돈은 네가 떠난 후 매일 내 급제를 빌며 걱정하시다가 병이 나셨다. 내가 좋은 의원들을 여러 명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정말 미안하구나. 이혜진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가 묻힌 곳을 물어보았습니다. 전부기가 그를 한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무덤은 꽤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비석에는 이대봉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전부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아버지 역할을 하마. 이혜진이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아들을 조금 더 기다려주지 못하셨습니까? 이 불효자 아들이 늦어 임종도 못 뵀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아버지의 은혜를 갚으란 말입니까? 이혜진은 울다가 기절해서 전부기가 사람들을 시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깨어나 보니 전옥선이 헬쑥하고 창백한 얼굴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옥선이 그가 깨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를 떠나보냈어요. 이혜진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전옥선에게 특별한 감정은 없었지만 아이만큼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마저 잃었습니다. 하루 만에 아버지와 아이 모두를 잃었다는 사실에 그는 정신을 잃고 멍하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옥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혜진을 극진히 돌보고 따뜻하게 말을 걸었으며 직접 옷을 입혀주고 밥을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이대봉의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혜진은 갑자기 달라진 전옥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큰 지병도 없던 아버지가 자기가 과거를 보러 간 사이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장인 전부기와 하인들도 뭔가 자신을 피하는 듯 했고 전옥선이 매일 아버지의 무덤에 간다는 것도 그녀의 성격상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옥선이 다시 제사를 지내러 갈 때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무덤에 도착한 전옥선이 절을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아버님, 저승에서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누가 시아버님이 제가 하인과 만나는 장면을 목격하시라고 했으니까? 그럼 모른 척을 하셨어야지요. 아버지 앞에서 저를 꾸짖고 아들과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시다니요. 저는 시아버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사위가 진사에 급제해서 제가 아이도 없앴고 하인 녀석도 처리했어요. 이제 이씨 집안에 손주를 많이 낳아드릴게요. 이혜진이 듣고 있다가 화가 나서 뛰쳐나와 소리쳤습니다. 이 천하의 악귀 같은 것.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를 네가 해친 것이냐? 뱃속의 아이도 다른 사람의 씨였고 그마저도 너의 이익을 위해서 없앴단 말이냐? 전옥선이 깜짝 놀라서 땅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혜진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고 관하로 끌고 갔습니다. 이혜진이 이미 전시에서 을과에 급제한 수재였고 곧 크게 벼슬을 하게 될 사람이었으므로 현감은 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현감의 명령으로 철저히 조사해 본 결과 전옥선과 전부기의 추악한 만행이 드러났습니다. 원래 전옥선은 이혜진과 혼인하기 전부터 아버지의 상단에서 일하는 사람과 몰래 관계를 맺고 임신을 했습니다. 전부기가 알게 되었고 체면 때문에 그는 남자를 때려 죽이고 전옥선을 가둬두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나오기 전에 빨리 시집을 보내서 추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을 알아보다가 수하인 장만석의 추천으로 이혜진을 선택했습니다. 그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장만석을 시켜서 이대봉에게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게 했습니다. 그 복면강도들도 물론 전부기가 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액의 빚으로 이혜진을 억지로 사위로 만들고 혹시나 아이의 비밀이 들켰을 경우를 대비해 약점을 잡은 것입니다. 혼인 후에도 전옥선은 행실을 고치지 않고 집안의 하인과 몰래 만났습니다. 이혜진이 시험을 보러 간 사이 이대봉이 그녀가 하인과 미래를 나누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이대봉은 그녀의 뱃속의 아이가 아들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대봉이 화를 내며 전부기를 찾아가 따졌고 당장 아들과 집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전부기는 추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하인을 없애버리고 이대봉도 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산속에 버렸습니다. 나중에 이혜진이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서 급히 시신을 찾아와 그럴듯한 무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전옥선은 이혜진이 전시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는 것을 알고 아이가 태어나면 들킬까 싶어서 뱃속의 아이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모두 밝혀진 후 전옥선과 전부기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형을 받는 날 그녀와 전부기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울부짖었습니다. 평소의 교만함은 모두 사라지고 절망과 비굴함만 남았습니다.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사방에서 돌을 던지며 이 악독한 부녀를 욕했고 하늘에서는 마른 하늘에 천둥번개가 쳤습니다. 같은 시간 이혜진은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곳에는 햇빛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효자가 이제라도 아버지의 원한을 갚았습니다. 비록 제가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갚을 방법은 없지만 억울함은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가지시고 하늘에서 아들이 좋은 관리가 되는 것을 지켜봐 주소서. 사건이 모두 끝난 후 몇 해가 지나고 조정에서 이혜진을 고향 도하촌 지역의 현감으로 임명한다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한양에 머물게 하고 중요한 관직을 맡기려 했지만
이혜진이 얼마간이라도 아버지의 무덤 가까운 곳에서 있고 싶다는 청을 받아준 것입니다. 길에서 고향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새로운 현감을 맞이했습니다. 도화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소문을 통해 이혜진의 슬픈 사연을 알고 있었고 온갖 고생을 겪고 드디어 출세한 마을의 수제였던 현감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동정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관아대청에 앉아 쌓여있는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어려운 사건이 생기면 몰래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직접 사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혜진은 새로 장가를 가지 않고 모든 힘을 일과 백성들을 위해 썼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아버지 무덤에 찾아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고 일하면서 기쁜 일이나 걱정되는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곁에 계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혜진의 이름이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공부해서 출세했지만 악한 사람들의 음모로 아버지를 잃고 결국 진실을 밝혀내어 정의를 실현하고 존경받는 관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백성들은 이혜진을 청백리라고 불렀고 그의 정직함과 효심을 본받으려고 했습니다. 이혜진은 비록 아버지를 일찍 잃었지만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떳떳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왕은 그를 위해 참하고 지혜로운 규수와 혼인을 시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혜진은 들어라. 그대가 새로 혼인을 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애쓰는 것도 좋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꾸리고 대를 이어야 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짐이 훌륭한 규수를 소개해 줄 것이니 혼례를 치르도록 하라. 이혜진도 왕의 어명을 어길 수 없었고 어명을 받들어 지혜로운 처자와 혼례를 올렸습니다. 그는 어진 부인과 많은 자손을 남겼고 평생을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이혜진은 비록 아버지를 일찍 잃었지만 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떳떳하게 살며 평생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관리로 살았습니다. 솔솔야담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솔솔야담 보름달을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람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